자, 감정평가. 여러분 이제 여기는요. 더 제가 여러분한테 핵심적인 걸 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자, 감정평가 파트가 우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6에서 한 7문제인데 이 순서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죠. 확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셔야 되는데 들어볼게요.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는 게 있어요. 다적금 좀 그렇고요. 자, 의뢰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대상 물건이 어떤 건지 토지, 건물, 복합부동산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대상 물건. 장기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한 목적이죠. 과세냐, 보상 목적이냐.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목적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기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후수를 할 텐데 이 기준점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의 날짜예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조건이 있죠. 감정평가 조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소유권 전체냐 일부냐 이렇게 가져가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 가치라는 게 있죠. 기준 가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받죠. 자문 등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수수료와 실비에 대한 게 생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거든요. 자, 여기는 공시지가라는 게 없어요. 공시지가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실질조사 여부도 없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 나왔거든요. 실질조사 여부도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의대에 갔어요. 세브란스 의대, 의과대학 병원. 제가 의사한테 감기, 목감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보고 자문을 해줘요. 목을 좀 쉬라고.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죠.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가장 시험지 잘 나와요. 자, 2번이 중요한데,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근데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 한다를 기준점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건 제가 이따가 이 분류에 소급 평가와 기한부 평가에서 연결시켜 드리고 하고요. 대상 물건의 확인도 보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실질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확인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넘겨봅니다. 자, 3방식이 있어요. 원가 비교 수입 방식은 제가 뒤에서 후수를 할 거고요. 이것도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규칙상 분류. 여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리긴 분류인데 감칙이에요. 제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소개했고 이걸 감칙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규칙상의 분류를 가야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자,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현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 그대로 현황.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 조건부라는 자체가 우리가 민법에서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남용될 수 있잖아요. 또 현황을 기준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기준이 원칙이고 얘가 예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외. 자, 그럼 현황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있는 거로 봐요. 이게 이제 그냥 건부지가 되고요. 건부지가 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본다. 자, 이건 낮입니다. 낮이. 자, 그래서 현황은 우리가 이제 규칙에 나와 있는 거, 특히 이제 기준점이라는 건 아까 했었고요.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중요하죠. 공급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되면 하고 제외된다. 자,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러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령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조건을 붙일 때 항상 그 조건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또 그렇지 않는데요. 자, 소급하고 기한부가 제가 연결시킬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앞쪽에 오셔서 다시 한번 기준 시점이라는 거 할게요. 기준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날짜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란 자체가 자,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 틀리거든요.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가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 있었잖아요. 앞쪽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야. 여기 잘 나옵니다. 현장 조사 아니고요.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아니고요.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죠. 완료한 날짜. 자, 여기 잘 나옵니다. 근데 기준점을 미리 정하실 수 있어요. 의뢰인이 또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럼 과거로 잡는 게 소급이고요. 미래로 잡는 게 기한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박스로 갈게요. 자, 교재 435페이지입니다. 자, 소급과 기한이에요. 소급은 기준점을 과거로 보는 거고요. 민영사 사건에서 우리가 평가 같은 거. 기한부는 미래 평가 확실한,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는 미래가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추천해 드리는 거는 물론 뭐 예외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다음입니다. 물건별 감정 평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표 3개짜리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개별 물건을 기준으로 원칙을 해요. 그래서 개별 평가를 해야 한다. 개별 물건 원칙입니다. 감칙에 개별 물건 원칙, 물건을 기준으로 가요. 물건 기준 원칙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개별로 하여야 한다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예외는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예외는 일괄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부분. 자, 일괄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자, 둘 이상의 물건이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거래할 때도 일체로 거래되거든요. 일체로 이용되면서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평가다. 자, 구분은 가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한다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를 달리라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가치를 달리.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전면하고 후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면하고 후면이 다르다. 그럼 전면은 보통 상업지로 이용하고 후면은 주거지로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면과 후면을 가치를 달리하면은 구분평가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부분평가는 보상평가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개인 땅이 걸렸어요. 그럼 전체에서 우리가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십니다. 자, 갈까요? 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일괄은 일체로, 동남이 둘 이상의 일체로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구분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이고요. 자, 부분은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용시 보상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가치 원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시장가치라는 자체는 제가 가치와 가격에서 연결을 시켜볼게요. 왜냐하면 가치와 가격에서 가치는 여러 개 있거든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는 걸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과 예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가치를 그냥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개별 물건을 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가치가 원칙이죠. 자, 우리가 법조항에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시장 가치가 원칙이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건 가치는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시장 가치라는 것은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두 가지를 잡아들이죠. 자, 그럼 뭐냐면 통상적인 시장 가격입니다. 통상적인, 그러니까 다수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돼야 되지 한정된 한두 사람만 거래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통상적인 시장이고요. 충분한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너무 급매는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통한 당사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틀리게 정통한 당사자는 이 거래 당사자가 시장 추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매도자가 너무 싸게 팔거나 매수자가 비싸게 팔면 정통한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당사자를 원하지는 않아요. 정통한 당사자. 그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자, 이게 뭐냐?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걸 시장 가치로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4개의 물건이 있으면 어떤 걸 시장 가치로 보냐는 거죠. 많이 거래가 된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정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죠. 15억은 최고 가격이지만 최고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게 한 번밖에 거래했다는 건 신뢰가 없어요. 자, 11억도 2번. 자, 금매로 9억도 1번. 그럼 가장 많이 거래된 거죠. 자, 체크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얘는 대상 물건에 대한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통상적인 시장의 색깔 쳐 있죠. 한정된이 아닙니다. 그다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 가격이 아니에요. 평균 낸 것도 아니고요. 그럼 예외가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투자 가치,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항상 현황이 있으면 조건이 있듯이 시장 가치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다. 그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에 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평가 주체가 공적 기관이냐면 공적이고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가 공인 중개사, 공인 평가사라고 하잖아요. 개인이 평가하는 건 개인이니까 공인이고요. 자, 필수적과 임의적이 좀 나왔어요. 자, 이건 좀 특이해 보겠습니다. 자, 필수적이 떴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할 때 감정평가를 우리가 꼭 나타내야 되거든요. 평가사가.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필수적과 임의적이 바꿔서 나왔거든요. 그럼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필수적.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드시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 물건은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라는 자체가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경매 물건의 평가. 자, 요게 나왔었어요. 근데 임의적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유의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익에 쓰이면 공익, 개인에 쓰이면 개익이죠. 법정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 나와 있어요. 법정이라는 것은 법정은 법규에 정한 대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보상평가 같은 거. 평가 주체는 그냥 혼자서 하는 건 단독, 여럿이서 하는 거는 합의. 그 다음에 전문성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1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가 하는 게 평가하는 게 1차고 중개사는 평가는 아니지만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업무를 하니까 2차가 되고 평가사가 평가는 3차죠. 일본 기준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까 조건부가 일본의 독립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복합부동산이 없는 나주로 가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준은 부분평가는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걸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황이다. 병합분할도 하나의 우리나라의 이 병합분할을 전제로 하니까 조건이다 보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부동산 가치 이론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분하고 자, 오른쪽 439페이지 가시면 가치의 종류에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요. 저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같이 강의를 해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을 평가사는 어떤 거가 전문가고 또 중개사는 어떤 거가 전문가인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좀 우리가 접근이 수월해집니다. 자, 가치는 이제 평가사가 전문이고요. 가격은 이제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쪽에서
감정평가의 정의를 봤어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액이 가격이에요.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실판주의 가치가 1,000원이면 톤의 가치가 있으면 톤의 가격을 매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염리 전문가입니다. 고객님께서. 왜냐하면 자, 이게 만약에 제가 갑이라는 중개사분한테 이 가격 얼마예요? 그랬더니 20억이에요. 왜 그렇죠? 자, 지금 실제 실거래가입니다. 라는 건 과거의 값을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라는 자체는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지불된 실거래가예요. 과거죠.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는 이제 그 실거래가가 딱 하나밖에 실거래가가 안 됐죠. 근데 평가사는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자, 이게 상가 건물이면 과거 실거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3년 후에 전철역이 뚫릴 것 같아요. 그럼 실질 조사를 해야 되죠. 지역 분석. 그러면서 평가사는 장래를 봅니다. 그래서 장래라는 것은 미래 가치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현재로 가치를 우리가 매기는 사람은 이제 평가사가 전문가다. 그럼 평가사는 어떻게 돼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가치를 매기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은 자기가 스스로 매기는 게 아니라 주체에 따라 다르거든요. 평가사가 굉장히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제가 제자들이 있는데 한 2년 지난 평가사보다 10년 지난 평가사가 더 경험이 많죠.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는 이제 추상적이 되겠죠. 근데 얘는 실거래가 하나로 매겨지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객관적,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치는 뭐예요? 평가사가 전문가잖아. 장래액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 주거 시점에서 다수다. 자, 그러면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건 장래는 이제 우리가 이 전철도 뚫리지만 뭐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가치와 가격에 대한 관계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1,000원을 매겨져요. 그러니까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므로 가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높다. 그럼 가격과 가치는 합해로 매개로 된 값이므로 합해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은 낮아진다. 자, 이게 이제 염두에 조금 요새 이슈화되는 문제죠. 합해 가치와 부동산 가치는 반대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플레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 인플레는 물가 상승이에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분필을 제가 1,000원에 두 개를 살 수 있어요. 500원이었는데 1,000원 올리면 하나밖에 못 사거든요. 그럼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하지 않고 부동산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갑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플레를 방어한 거죠. 부동산 투자 잘했어요. 그 얘 부동산 살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 버리거든요. 부동산의 가치와 화폐 단위는 반비례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다가 배표. 자, 이게 나왔었는데요. 자, 들어보시면요.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죠. 부동산은 오래 가니까 장래이익에 또 현재 가치로 매기겠죠. 자, 그래서 토지를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농지지만 이걸 우리가 개발을 해서 택지화 시킬 수 있잖아. 장래에 우리가 전철이 들어선다. 그럼 가치를 우리가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오래 가니까. 그럼 가치와 가격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 높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수요를 늘리겠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가격은 올라서 가치의 획이 돼요. 그럼 가격과 가치가 같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괴리됐단 말을 쓰죠. 괴리는 등진다. 다르고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에 일치해진다는 거죠. 장기 일치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장기에 일치한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수요공급의 변동에 따라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기대된다. 체크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게 나왔었습니다. 자, 오른쪽 그러면 가치의 종류는 시장가치가 원칙이었는데 예외가 있었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440페이지로 가세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가 원칙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교환, 사용, 투자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에요.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면 얘는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는 사용됐을 때라는 게 나오고요. 교환 가치는 매매됐을 때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제가 선풍기를 샀는데 한 10년 지났어. 그럼 내다 판다는 이 교환 가치는 낮지만 내가 사용 가치가 커. 그럼 보유하겠죠. 그래서 사용 가치가 크면 이제 주관적인 사용 가치를 갖고 따지는데 교환 가치가 클 수 있다는 거는 골동품이 된 50년 된 우리가 선풍기를 쓰지 못해. 사용 가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르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볼게요. 교환 가치는 거래됐을 때, 사용 가치는 사용됐을 때 주관적입니다. 다르죠. 투자 가치는 주관적, 보험 가치는 보상에 대한 기준, 과세는 세금 때리는 기준, 그 다음에 공익 가치는 정부 입장이죠. 경제적 이용의 것이 아니라 보존과 보존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 장부는 장부상에 대한 가치다. 이렇게 보시고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또 한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최근엔 끊겼으나 그래도 출제원들이 최근 거를 보다 보면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있으니 제가 좀 찍어 드리는데,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제목이 우리가 항상 중요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요,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볼펜을 남한테 빌려줘서 뭐 임대료 받고 막 그러진 않죠. 근데 부동산은 가격과 임료가 있고요. 양가로 2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별표 하나. 부동산은요, 물리적인 어떤 그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소유권이 있어요. 권리 이익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 권리는 물권, 채권 우리가 배우셨고요.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것은 또 이익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배려예요. 부동산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적도 배려해야 되고, 자,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가격이. 그 다음에 지역적 제한이 있고요. 자, 하방 경직성은 뭐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경직돼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넘겨보세요.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기술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평가가 어렵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용어 정리가 어려워요. 그죠? 도대체 가치 형성 요인은 뭐냐? 자, 평가사가 가치를 매길 때 어떤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을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형성 요인이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영향을 주겠고, 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순서에 대한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가볼게요. 가치 형성 요인부터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자, 가치 형성부터 우리가 평가사가 요인을 봐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자, 그래서 이게 법조항이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는 그 형성 요인이라는 것이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경제적 가치.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전 국토 공간과 그 부동산 공간에 있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지역적은 내가 투자한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은 내 부동산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일지계로 암기하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인간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것은 수익과도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책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경행으로 암기하시는데요. 자, 가볼까요? 자, 일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시장 가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건 제가 이따가
후수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 가시면 일반적이 전국 통항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개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개별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이죠. 자, 인간 관련됩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인구, 가족, 가구 분리, 도시 형성, 공공시설이 우리 인간한테 필요하죠. 교육, 사회는 당연히 사회적이겠죠. 뭐 관행 이런 게 되겠죠. 정보화 촉진도 사회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경제적은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교통체계 상태가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교통체계 상태라는 것은 전철이나 도로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내가 부동산 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그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전국 통관에. 그자마자 사회적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상권이 바뀌니까 경제적이야. 그죠? 그다음에 기술 역시 산업 구조가 바뀐다. 산업이 이제 1차, 2차, 3차 바뀌다 보니까 어떤 또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세금 부담의 상태가 좀 어렵습니다. 아, 요게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세금 부담의 상태라는 것은요. 왜 경제적이냐? 들어보시면 세금 부담의 상태는 경제 활동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면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얘한테 전가시켜요. 그럼 얘네들끼리 전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경제적이라는 거죠. 근데 행정 쪽에 세제는 달라요. 세제는 조세제가 바뀌기 때문에 행정적은 정책이에요. 제도, 계획, 통제, 규제, 세제 이런 게 나오면 행정적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가 어떻게 이제 연결되느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전 국토공간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SRT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내 지역이 동탄역이라고 보세요. 그럼 동탄역이다. 그럼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내 부동산 자체가 동탄역 옆에 있으면 내 부동산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행정적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지역이 만약에 규제지역에 조정지구로 묶였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투기과열지구로 묶게 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기 때문에 내 부동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입니다. 자, 이게 조금 좀 어려워요. 발생 요인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효용성,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그다음에 유효, 수요, 이전성. 특히 이전성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에요. 발생시키는 요인.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불완전하죠. 가격과 양이 있는데 항상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가격을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평가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보자는 얘기예요. 다부동산. 그럼 먼저 효용성입니다. 효용성. 자, 효용성은 우리한테 인간이 만족을 주는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자, 어떤 거냐?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이 형성 요인에 의해서 그 주거형이 편리성이 증가하거든요. 주거형의 편리성이 대표적인 이제 유용성이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자, 효용은 맞는데 효율성 하시면 안 됩니다.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는 거니까 아니다. 가볼게요. 효용성은 부동산 가치가 가지고 있는 효용, 부동산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편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죠.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요. 주의하실 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호 결합이 되어지면 됩니다.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부종성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에 영향을 주고요. 아까 수요에 영향을 줬잖아요. 자, 여기가 편리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발생 원인이 되겠죠. 자, 이건 다 이제 경제적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까지 갖춰야 돼요. 자, 부동산 가치를 가지는 상대적 희소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있죠. 제가 없다는 분은 내보십니다, 얼굴에. 그래서 유용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상대적 희소성은 없어요.
근데 토지는 달라요. 유용성도 있지만 존재량이 적어요. 그 수입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다 만족하니까 되더라.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수요가 된다. 그래서 수요공급이니까 이건 경제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권리를 이전시켜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전성이라는 법률적 측면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떴다. 그래서 이전성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유효수는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고요. 이전성은 권리의 이전성까지 봅니다. 위에 니은 가치 발생 이용은 서로 충족되는 것이 모두 충족돼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커요. 그래서 형발로 암기하세요. 형성요인이 발생 요인. 그래서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편리성이 증가한 거지. 편리성이 증가해서 어떻게 주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일지계는 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이 일지계입니다. 형이 일지계. 근데 발생 요인은 효용성, 상대적성, 유효수, 이전성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평은 제가 나오는 것만 좀 보셔도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강의는 자, 그 가격제 원칙. 그래서 이 443페이지 가치 원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